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9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4월 9일 하니까 못 떠오르세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이죠. 네, 내일 본투표일인데 사전투표 하셨어요? 사전투표 안 하셨으면 내일 투표 꼭 하셔야 되고요. 투표를 하실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정책, 공약 뭐 있나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 찾아보시면 공보물도 요즘 부실하고 또 인터넷 찾아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총선 특집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정책 이야기, 각 당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 이야기 들으시면 마음 놓고 아주 좋은 투표 의사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가 필요 없는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입니다. 정말 예. 귀한 손님이신데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죠? 네, 오늘 아주 예. 날카롭게 정치평론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네. 방송을 나가든 욕을 먹는 국내 유일의 평론가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 싶습니다. 방송- 모든 정파가 다 욕을 해요. 저희 방송 클린 방송입니다. 저희 클린 구독자들은 방송입니까? 모두가 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욕을 좀 해주십시오. 욕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예. 네, 그리고 익숙하시죠? 우리 이 국내 최고의 혁신적인 싱크탱크 랩2050의 정책 전문가 윤형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중입니다.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사전 투표 이제 끝났잖아요. 투표율 보고 지금 선거구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전 투표율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그 지방선거 3번 있었는데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총선도 다 올라갔고 대선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사전 투표가 본투표보다 늘어날 것이냐, 더 여기가 규모가 커질 것이냐. 근데 이게 일단 주객전도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런 현상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35%가 넘어가면은 저는 사전 투표가 더 커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총선 기준으로는 30% 초반 정도가 상한선인 것 같고, 대선 기준으로는 30% 중반 정도가 이제 상한선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본투표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과거에 이제 재밌는 게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재밌는 거를 좀 발견을 했는데, 최근에 4번 선거 중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제외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이 사전 투표율은 다 달라요. 최종 투표율도 다 달라요. 근데 최종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를 빼면은 본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본 투표율은 사실은 발표를 안 해요. 그냥 항상 최종 투표율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앞에 얘기했던 그 3개가 본 투표율이 다 4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0%를 예, 2018년에는 최종 투표율이 60.2였고 사전 투표율이 20.14니까 40%죠. 빼면은. 예, 그리고 2020년 총선도 66.2였는데 26.7이니까 이것도 대충 40%죠. 그리고 2022년 대선도 77.1인데 36.9니까 37이니까 이것도 40%예요. 그러면 추론을 해보자면은 이번에도 나오네요. 추론을 해보자면은 31.3에다가 40을 더하면 71.3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이제 뭐 근데 72.7인가요, 그게? 그게 72.3이에요. 1하고 3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다.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고, 왜냐면은 지금 이번 투표는 아마 본투표에서 좀 이전한 걸로 좀 추론이 되고 있어요. 추정이 되니까 60% 후반대 찍을 거다, 투표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60% 후반. 근데 예. 다른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68% 투표율 넘기면 예. 여당이 100석을 못 넘길 거다. 이런 일단은 예측하셨더라고요. 그거는 맞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저만 이제 독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윤영주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제가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 여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혁신위원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외부 혁신위원으로서 이제 그 활동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면은 그 당시에 당락을 가른 투표율의 격차는 0.7%였잖아요. 대선에서는요. 근데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판판이 깨져 나갔거든요. 예. 근데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서 훨씬 높았고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방선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비슷한 경향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2008년도 총선에서 드러나거든요. 2008년도 총선이 또 언제였냐면은 2007년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맞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4개월 뒤에 바로 또 총선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대패했던 때죠. 대패했고 총선도 대패했습니다. 예, 총선도 대패했었고 당시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보수 정당의 의석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혁신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율 자체를 올릴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투표율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다른 유권자들, 민주당을 좀 약하게 연성 지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게 하겠는가. 그런 이제 행동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유도할 수 있겠는가가 사실 또 우리의 논의 중에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자체가 이 각 정당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변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투표율 높아지면은 민주당 유리해진다 이게 맞는 거예요? 김준일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아니요. 그 내용하고 꼭 비슷한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0년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세대별로 투표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20대가 그때는 58%였어요. 20대 투표율이. 그리고 30대가 57%였습니다. 대충 58, 57이라고 보면 되고 60대가 80%였고요. 70대 이상이 79%였으니까 여기는 대충 80%, 60대 이상은 80%가 나왔고 2030은 한 58% 정도 나왔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투표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는 80%에서 올라가는 비율과 58%에서 올라가는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이미 나올 사람은 웬만하면 더 나왔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더라도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여기에서 2030에서 훨씬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여기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미 다 올라 있는 거가 더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 그렇다 본다면 그러면은 2030이 이제 40대도 한 70% 되니까 40대도 조금씩 올라오겠지만은 2030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윙보터 성향이 강해요.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가 좀 더 강합니다. 정당 지지율로 보면. 근데 이번 그 해당 선거의 성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유리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가 조금 더 강하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유리하긴 하지만 민주당이. 근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은 그거는 정권 지지론과 정권 이제 뭐 그 이제 견제론 요거하고도 맞물려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마지막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번 총선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부 견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당을 찍겠다가 52, 그리고 정부 지원, 여당을 찍겠다가 40이에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10%에서 12%포인트가 이게 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에 수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2030이 더 화나가지고 나온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마지막에 또 그런 여론조사 할 때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여당 무너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결집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 사전투표율이 대구가 제일 낮고 뭐 이런 현상도 있어서. 원래 사전투표율은 원래 대구가 낮아요. 항상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네,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총선 이후에 생겼잖아요. 그 전에는 보수 진영이 없었잖아요. 2020년에도 대구가 꼴찌였어요. 사전투표율이. 그러니까 저기 전남이 1등이었고 그래서 지금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사실은 사전 투표율이 근데 2022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나왔잖아요. 호남의 그 사전 투표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패턴을 보면은 이번 총선은 2020년 2020 어게인 2020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보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집할 수 있죠. 보수가 왜 결집 안 하겠습니까? 근데 보수는 기본적으로 노년층이 더 많잖아요. 지금 젊은 보수들보다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80% 찍었고 원래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들은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집을 하더라도 그 상승 여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정확하게 68% 넘으면은 여당의 100석 못 넘을 거다라는 예측은 그 숫자는 정확한 근거가 있으세요? 제가 계산을 한 거죠. 제가 계산을 한 건데
제가 이거는 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윤영주 님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투표 심리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생기는 것은 투표 심리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 투표 심리라는 것은 내가 투표를 했을 때 그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데 효능감을 느끼는 굉장히 다양한 그 효능감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효능감 중에 하나는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사표가 될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표가 된다는 게 단순히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구에서는 내가 찍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도 당연히 사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투표 심리, 투표 의향이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번 선거 국면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양당이 그다지 처음에는 그 투표율을 끌어올릴 만한 기재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다 나름 정당 내에 이제 공천 파동도 있었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양당에 미덥지 못했지만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 참여 열기가 급격하게 끌어올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좀 봐야 할 심리는 뭐냐면은 아마 그 진보 정당을 그동안 찍어왔었던 특히 비례투표에서 찍어왔던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내가 참여할 의지가 있을까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비례투표에서 3%를 넘어야지만 한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3%가 안 되거나 간당간당한 제3지대 정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장에 내일 나오게 하느냐 이게 사실 제3지대에 있는 정당에게도 중요한 관건이고 또 양대 정당에게도 또 중요한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마지막 메시지 전략을 가다듬을 때 신경 써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어쨌든 여당한테는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사실 투표율 높아지는 데는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뭔가 불꽃을 피운 그 조국 혁신당이 태웠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자, 정책 이슈 좀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정책 이슈 얘기하고 마지막에 또 각 당에 대해서 우리 총평할 거니까 그때까지 같이 떠나지 말고 계속 봐주세요. 예. 우선 우리 정책 이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떠오른 키워드 몇 개 있어요. 사과, 대파, 의대 정원 그리고 또 뭐 김포는 약간 약해졌지만 김포 서울 편입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거 하나하나씩 실제로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했고 실제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제가 사실 저희 경제방송이니까 여러 번 다뤘어요. 사실 물가 문제. 맞아요. 특히 이제 농산물 문제는 굉장히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많이 다뤘는데 그 문제 지금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했던 한국일보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친 현안 중에서도 과일값 같은 물가 문제가 서울의 격전지 중심하고 이제 부산하고 경기도 격전지 중심으로 조사했던 데서 가장 물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물가가 정말 중요했던 건지 요거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제 저는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나오는 여론조사를 다 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이제 한국갤럽.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비교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한국갤럽은 한 20년 동안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나 다른 정권하고 이제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한국갤럽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뭐 이제 한국리서치 얘기도 좀 할 텐데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긍부정 평가 있잖아요. 국정수행 지지도. 그러면 거기에는 한국갤럽은 요인이 나와요. 뭐 긍정을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부정을 왜 했냐. 그래서 전주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떴냐, 적냐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가를 포함해서 경제라고 부정평가로 나온 게 항상 1위였어요. 항상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아주 특별한 이제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조금 반짝 뭐 다르게 올라왔지만은 윤석열 정부 거의 내내 이 경제 문제가 사실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항상 부정평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이게 이제 발화가 된 게 그 합리적 대파 발언.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이제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제 가장 근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선이 이제 2월 달에 정부 여당이 굉장히 이제 잘 나와 그때는 민주당의 이제 공천파동과 자중질환이 있었을 그때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게 이제 딱 있고 그게 MBC가 출국 금지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도를 하고 그러면서 막 논란이 됐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 딱 이종섭이 언제 출국을 했냐면 호주로 3월 10일에 출국을 했어요. 딱 총선 한 달 전이거든요. 모든 여론조사가 3월 10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면은 3월 10일 이후로 심지어는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란이 됐는데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월 첫째 주와 3월 둘째 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3월 셋째 주가. 왜 그러냐면은 서울 국민의힘 지지율이 45%까지 찍었다가 이게 20%대로 한 주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이 너무 작다. 왜냐면 1000명 중에 이제 서울은 실제는 한 뭐 이제 180명, 200명밖에 안 되니까 샘플이 작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오차 범위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근데 2연타가 나온 거죠. 3월 10일 날 이종섭이 나가면서 이게 커졌고 그 이후에 3월 18일 날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유 합리적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틀 뒤에 이제 보도가 특히 한겨레부터 해가지고 쫙 보도가 나오면서 그게 한 열흘 시차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번 선거가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물가 문제는 계속 문제가 있어. 경제 문제는 계속 잠재돼 있었는데 이거를 점화를 한 거는 윤석열 본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 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딱 보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났어요. 결국 정치라는 것을 정치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 선거에 딱 대파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정리한 이번 선거는 제가 생각한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가짜 프레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짜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당은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고 그리고 야당은 그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내세웠거든요. 물론 각자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나름의 이유들이 왜 가짜 프레임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치라는 것은 그 시점에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운동권 심판과 검찰 독재 심판이 과연 이 시점에 가장 절실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각자가 내세우는 프레임이 완전히 뒤덮어서 이 선거 프레임을 완전 좌우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발견한 흐름 중에 하나는 선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차악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최선이든 차선이든 막 제시해도 그게 못 믿어오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선 선택하지. 약간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근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최선이나 차선 같은 거는 아예 안 만들려고. 아예 만들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차악이라는 건 어떨 때 존재하냐면은 최악이 존재할 때 차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심판하겠다. 상태를 무조건 어떻게든 심판하고 뭐 범죄자든 뭐 이렇게 형사처벌이든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선거 프레임이 이제 좌우가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모든 선거 프레임을 대파가 격파한 거죠. 대파가 대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이 열일하셨어. 그래서 다 격파하시면서 대파가 대파하는 사건, 그러니까 대파가 심판하는 선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파를 계기로 경제로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떠오르지 않은 쟁점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지난 코로나 시기부터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자영업자 빚과 뭐 가계부채 빚이 뭐 그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문제들을 그들의 희생으로만 손실보상 제대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양극화 이슈라든지 저출생 이슈라든지 기후, 사실 저는 목련 피면은 이제 김포가 서울된다 기후 이슈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저변에 아주 문제적으로 이제 있다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공론장에서 꼭 다뤄야 되는데 안 다뤄졌던 문제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튀어나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다룰까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건데, 최소한 튀어나오는 역할까지는 했다. 이번 대파 사건. 대파 사건이 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방금 자영업자 빚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약을 다 내놨어요, 정당들이. 저는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뤘어요. 근데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다시 봐주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자영업자들한테 빚을 전해주겠다. 지금 있는 빚을 리볼빙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민주당에서는 그 빚을 탕감은 해주기는 좀 어렵고 선별적으로 조금
줄여주는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선별 완화를 했고 녹색정의당은 전체 탕감 이렇게 딱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차별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공론화가 잘 안 돼서 유권자들이 잘 인식 못한 상태에서 사실 투표하게 된다. 이게 좀 근데 아쉬워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가 이제 특히 이제 경제와 정책을 얘기하는 이제 방송이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했나 조심스럽게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선거는 일단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정책에 정책에 관심이 없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은 그냥 프레임 대 프레임이 그러니까 심판론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거는 심판 대 심판 누가 더 싫은지를 누가를 더 심판하고 싶은지를 사람들한테 강요한 상황이 됐어요. 뭐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심판론이었고 이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안 꺼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명한 선택인데 어쨌든 지금은 심판이기 때문에 뭐 내가 무슨 뭐 탕감을 해주고 뭐 리볼빙을 해주네 안 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중요치 않은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공약과 정책에 대한 효능감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다. 너무 남발을 했다라는 거. 이때면 이미 대통령이 24번 민생 토론에 가가지고 얘기한 것만 지금 1000조가 넘는다. 이거 하겠어? 이거 제대로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이번에 공약들 나온 거 정책들 나온 것도 다 지난번 대선 아니면 지난 4년 전에 총선에 나왔던 거예요. 상당수가 재활용한 겁니다. 그럼 왜 안 지켰는지부터 지들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야 또 얘들이 또 이제 선거 앞두고 또 막 던지나 보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떠밀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딱 출생기본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최근에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이 25만 원씩 주겠다. 그럼 딱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 야당이 어떻게 줘? 정부가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공을 떠넘기는 거예요. 세종시 이전 얘기도 마찬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종시 이전 얘기하니까 야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지라고 저쪽에 공을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과 플랜도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떠넘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떠넘기지 말고 두 당이 합당을 해라. 280석에 우리나라 거대 유일 정당이 나와가지고 서로 떠밀지 않고 모든 정책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그런 것이다. 나라 북쪽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 정책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신뢰도 이거 자체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뭐 김포 시민들도 뭐 서울 편입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김포 시민 저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야 되겠어? 야, 총선 앞두고 또 뻥치는 거 아니야? 대부분 그러니까 먹히지 않은 이유가 신뢰 자체가 좀 많이 붕괴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좀 반박을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박. 네, 새로운 좋습니다. 대결 프레임이 토론.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선거인 거는 뭐 이렇게 이미 오래됐다. 그리고 정책을 얘기해봤자 뭐 믿지를 않는다.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그 누구보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선거와 정치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상 해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런 그런 리액션을 이제 받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방금 나열하신 쭉 사례들을 보면은 이거는 정책과 공약이 소비되는 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정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가 문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운영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정부의 기조는 딱 하나예요. 긴축하겠다. 예. 긴축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긴축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긴축이라는 것은 보통 지출을 줄이는 걸 긴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출을 줄이면서 내가 수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지출을 줄여야 긴축이거든요. 근데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수입을
줄인다면은 그게 긴축일 수 있을까요? 그럼 방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방만 재정을 운영하면서 정작 감세하면서 지출을 그렇죠. 줄이겠다고 예, 얘기한 걸 말씀하시는 수입을 줄인다는 거죠. 거는 네. 감세를 큰 폭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민생 24번의 민생 토론에서도 그 정말 조율되지 않은 감세 정책들을 마구 남발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실현될 가능성도 거의 없거니와 이미 실현된 감세 정책만 해도 그 상당한 수의 이제 감세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그 물가를 대응하고 경제를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수요 전체가 올라가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었다면은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재정을 풀어도 이건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2년 전에 찾아왔던 인플레이션도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었고 지금은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썼는데 기후위기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그 농작물들 몇몇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작물들이 발생해서 만든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실에서 대파가 막 6,000원, 8,000원이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장황한 그 자료까지 첨부해가면서 이제 성태현 실장이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게 제가 또 데이터를 다 찾아봤죠. 대파 한 항목의 가격이 그 정도 간 적은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과실류와 채소류 전체가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런 정도로 올랐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특정 항목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특정 그 품목들의 가격이 오른 문제들은 충분히 재정을 잘 이렇게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유능하고 정책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을 했었다면은 그 이번 정부가 지금 정도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예. 아, 그러게. 그게 혹시 심판론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에 대처하는 게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심판하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그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종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그런 심판일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좀 경제가 아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윤영중 대표께서 윤 대표님께서 이제 저에 대해서 반론하셨다 그러는데 뭐가 반론인지 모르겠는 게 다 동의해. 다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각을 세워야지 또 얘기가 각을 세워야 되죠. 되는 건가? 아, 혹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각을 못 근데 찾아. 저는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굳이 하나를 이제 정정은 아니고 얘기를 하자면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긴축 재정이 아니라 건전 재정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정부는 하고 있죠. 뭐가 건전한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심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거죠. 그냥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얘기는 맞다고 봅니다. 무능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08개국 중에서 200위까지 작년 상반기에 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즘은 좀 회복되고 있어요. 재작년은 19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지면은 전 세계 뭐 위기가 한국에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무능했다. 결과적으로 무능했다라는 거고 물가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파가 이제 문제가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베오라는 이제 세계적 글로벌 조사 기관이 계속 물가를 조사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조사를 해요. 이미 2월 달부터 우리나라의 감자 그리고 감자 세계 1위 그리고 대파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 토마토 세계 2위, 뭐 양파 세계 2위, 뭐 이랬어요. 바나나 뭐 세계 1위, 막 오렌지도 세계 1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농산물 전체 가격이 올랐다. 네, 우리나라가 비싸진 게 갑자기 비싸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 2월부터 이미 쫙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부도 무슨 대파 가격이 높다고 뭐 1,50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 잡혀가지고 뒤늦게 지금 무제한으로 지금 농산물 안정기금을 뭐 투입하겠다 지금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건전재정은 어디 갔냐고 무제한으로 투입을 하면 그러면은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무능해서 계속 뭔가 돌려막고 있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감자를 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감자까지. 아, 그래요? 텃밭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씨감자 심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는데 이번 감자 농사 상당히 위기에 처했어요. 예, 감자 농사는 보통 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심은 다음에 장마 전에 수확을 해야 돼요. 장마 전에 수확해야 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너무 더워지기 전에
너무 더워지기 전에 또 장마가 빨리 찾아오면은 썩죠. 썩기 때문에 감자 수확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감자 가격 잘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에 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다면 감자를 대량으로 수입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입하면 기존의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수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기존의 농가들을 굉장히 황폐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기후 위기가 어떤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지역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이거 시간이 걸리지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도 지금 정부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오늘 나온 보도인데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별로 크게 나온 보도는 아니지만 충격적인 보도. 저한테는 굉장히 이런 게 좀 정치평론에서 좀 강조되어야 되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4월 10일까지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4월 10일까지. 보통 기업도 기업 공시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공시. 있듯이 네네네. 정부도 4월 10일까지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사원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이 국가재정법에 아예 명시가 돼요.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 쓴 돈에 대한 결산을 예. 다음 년도 4월까지 제출.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된다.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으로 돼 있죠. 그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4월 10일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4월 10일까지 제출을 안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내일이 4월 10일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4월 11일에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그런데 공표한 이게 거예요. 또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고 또 검사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법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법기술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은 거예요. 4월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 유권 해석을 받아보니까 이 길까지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표현, 법적 유권 해석을 받은 다음에 4월 11일까지 제출하기로 바꿨거든요. 그렇지만 괄호 열고 선거가 있는 경우엔 선거 뒤에 발표하겠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2006년도 국가재정법이 도입되고 제정된 이후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왜 숨기냐는 거죠. 이것을 숨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재정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숨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결산을 발표하면 뭐가 거기서 잘못한 게 큰 잘못이 드러날까 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도 재정도 건전재정이라고 표현했죠. 건전재정하면서 감세를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올해 아마 재정 적자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은 불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용을 굉장히 조장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꼼수를 써가면서 많이 메꿨는데 그런 것들이 4월 11일에 여실히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까 윤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론을 하자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세수가 펑크가 57조 원 난 거, 56조 4천억 원 난 거는 그건 좀 줄었어요. 59조 얘기가 나오다가 조금 이제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결산이 나오면은 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작년에 56조, 57조 펑크가 났다. 또 이거를 무능해서 또 부자 감세는 또 왜 해? 그래 이 상황에서 왜 해줬냐? 왜 이렇게 예측을 못했냐? 기재부는 뭐하러 존재하는 곳이냐? 막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니까 하루 이제 미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선거를 의식한 거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국가재정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음모입니다. 음모.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왜 총선이 임박한 4월 10일에 이런 거를 발표하게 하는 건가요? 총선이 끝나고 4월 30일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앞으로는 어느 정권이든 공평하게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업의 감사 보고서는 3월 31일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120일.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마땅하죠. 그냥 한 얘기예요. 제가 원래는 주총 때 이제 발표하는 거죠. 예. 기업도. 그래서 성적표 내놓고 심판 받겠다 이런 거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대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대파로 촉발된 경제 프레임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 심판론이라도 굉장히 경제적인 능력,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지배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정책이 어떤 선거 이슈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선거 이슈가 되면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주세요라는 어떤 유권자들의 여망이 그 비판 안에 딱 담기잖아요. 근데 물가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아니면 경제적 무능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를 바라고 이 유권자들이 뭘 바라면서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물가 문제가 촉발이 된 거는 맞고 이제 사람들이 워낙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지난번에 지방 교부금도 이제 한 20조 원인가 지금 안 줘가지고 지금 막
그거 가지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경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정부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하기 싫고 야당한테 협조하기 싫으니까 그냥 야 안 줘버려 그래서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제 완전 작사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해결이죠. 다른 게 아니라 해결인데 또 하나는 태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대파 논쟁에 가장 사람들이 이게 점화가 되고 소위 말해서 분노를 하고 빡치게 된 거는 합리적이라는 그 단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이제 뭐 거두절미했네, 잘랐네 하고 이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뭐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할인이 많이 됐지만은 875원이면 합리적이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순간 이게 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다. 그리고 참모들 책임이다. 참모들 책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의 말이 그 상황에서 이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잘 세팅을 해가지고 훈련된 만큼만 딱 얘기를 하게 하는 게 원래 참모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도 이를테면은 이거 875원인데 다른 분들보다 훨씬 싸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정부 여당에서 좀 노력을 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하고 870원이 합리적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화를 돋궜다. 이 캐릭터 자체가 조금 얼굴만 보면 화나거든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 분들은 이렇게 된 건. 그래서 일단은 안 갔어야 돼. 근데 용산에서는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내가 가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대통령이. 내가 민생 토론회 24번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과 그 국정 수행 지지율 내가 다 끌어올렸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서 사고를 쳤는데 제가 그래서 참모들 다 잘라야 된다. 이거 기획하고 이거 한 사람들. 인사 제한까지. 예,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하니까 옆에 장성철 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더 자를 사람도 없어. 이제 다 잘렸어. 많이 정리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출마한다고 들었나요? 나가고 바른 소리 이제 싫은 소리 했던 사람들 다 이제 다 나가고. 못 이겨서 나가고 야, 더 자를 사람도 없어. 이게 이제 이 정부의 비극인 거예요, 사실은. 예.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민생과 물가에 좀 진심이었고 그리고 좀 문제를 잘 다뤘었으면은 그래서 좋게 봐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영리를 건드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본인에게는 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억울할 거야, 아주. 억울할 거예요. 아마 이게 합리적이라는 게 그냥 그 순간에 나오는 그냥 발언이지 이게 반드시 그 가격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을 내가 그거 가격 말고 본 적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장을 좀 봐본 사람으로서 좀 갑자기 싸네 이렇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진심이지 않았고 거기에 문제를 별로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무심한 발언을 한 거죠. 이 무심한 발언에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언제 있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공공주택에 가서 이만하면은 아이 둘 키울 수 있을 만한 집이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 집에 아마 평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3에서 20평 되지 않았습니다. 10평대였어요. 10평대. 예, 10평대였고 물론 그 집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사실 공공주택에 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집값과 임대료 부담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봉착한 상황에 대통령 발언이 무심한 발언이 불을 지른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의 그 말 실수가 뭐 실수였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무심했던 대통령의 그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불을 붙은 거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똑같이 대파를 들었더라도 그냥 물가 고통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 공감하는 정도의 말만 했어도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딸 수도 있었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지고 그런데 나갔으면 우리 재정정책을 이제 전환을 해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대까지 그런 거는 근데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재정 정책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선거 전략이었으면은 감정이에요.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뭐 그거는 굉장히 많은 정치학 논문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정당 지지, 정당 고착화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감정으로 이제 투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즉발적으로 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석할배님이 댓글에 이렇게 하시는데 얼굴만 보면 화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아마. 이거 진짜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 데일리안이라는 그 이제 보수 좀 강경 보수에 가까운 그 데일리안이 그 칼럼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인상 깊게 읽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신문 일면에 아무것도 내지 마라. 그리고 대파든 뭐 양파든 쪽파든 아무것도 손에 들지 마라. 김건희 여사랑 손잡고 관저에 가가지고 둘이서 사라져라. 이게 이번 선거 대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게 볼 정도로 얼굴만 보면 화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가 안 보여가지고 김건희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듯이 대통령도 그런데 가가지고 대파 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사실은 지금은 웬만하면 안 보이는 게 전략인데 본인은 스스로를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역사상 한 번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그래도 저는 드라이한 대통령이 좋아요. 재정 정책 이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김대중 대통령 그런 얘기 많이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선거 때 뭐 재정 정책이 표에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하죠. 시간이 훅훅 가네. 근데 대파 파동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여기까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슈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의 초반 국면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그 주도하는 국면이 이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1월만 해도 의료개혁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2월에는 본격적으로 의대의 정원을 어떤 식으로 증원에 이제 할당 TO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논란이 뜨거워졌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시 이제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그 발언을 함으로써 메가 서울 혹은 이제 수도권 인근 도시의 여러 인프라를 개선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희망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 주도권을 상당히 가져갔던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막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게 1월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2월 중순이 되어서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게 바로 민생토론회. 1월 초부터 쭉 꾸준히 해왔습니다. 24차례, 그러니까 올해만 24차례 했을 정도면 정말 많이 해온 거잖아요. 이게 그 원래 신년 업무 보고의 방식을 바꿔가지고 한 거라고. 제가 신년 업무 보고의 방식을 바꾸자고 최초 제안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국면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이게 선거를 정말 국민들 무시하면서 치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 사람들은 지역 개발이라고 본 것 같아요. 지역 개발. 지역에다가 뭐 만들어줄게, 뭐 지어줄게, 뭐 만들어줄게. 이거 선거 국면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각 지역구 후보들은 어쩌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을 중앙당 차원에서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할 것이냐는 그건 선택의 영역인데 여태까지 어느 정부도 그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중앙정부와 선거안이 그 선거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 특히 지역 개발하는 그런 공약들을 거의 몇백조 원이나 되는 소요 재원이 드는 공약들을 쏟아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이번 대파 파동의 되게 중요한 결론이고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은 정당들이 교훈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저 목련꽃 피면은 김포가 서울된다 이 발언이 있었죠. 저는 사실 그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좀 메가톤급 논쟁이 시작되는구나 했어요. 메가 서울 만들지 않았고 그러면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편먹고 한번 논쟁하면서 그러면 부경 먼저 메가시티 해야 되는 건지 서울 수도권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다 몰아주고 뭐 지방은 그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뭐 산업은 서울로 보내고 뭐 이렇게 가는 건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이슈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슈가 없어진 게 애시당초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 시절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그 홍철호 의원 전 의원 그 후보나 여기에서 이미 계속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김포 의원이죠. 예, 김포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포 전 의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래카드도 붙이고 막 그랬어. 그래서 추석 때 이제는 뭐 김포는 서울로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를 중앙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딱 발견한 거야. 야, 요거로 선거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중앙당에서 받으면서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사도 보고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얘들 또 지지율 안 나오니까 얄팍하게 갑자기 이거 꺼내 들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매우 떨어져 있어요. 특정 정책들이 이게 남발하다 보니까 그 민생 토론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격수였어요.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정부에서 뭐를 하면은 특정 지역에 딱 요 얘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화제가 확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덕도신공항 뭐 이런 거는 부산 지역에선 저는 그거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가덕도신공항 부산에서 굉장히 막 중요하게 여기니까 대통령의 신공항 부지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러면 이게 엄청 화제가 되고 주목도도 높아지고 막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기관총, 따발총 난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한 놈만 맞아라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뢰도 자체가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를 이제 대하는 방식도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논쟁들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하면은 야 그러면은 강화도도 김포인데 그러면은 북한하고 이제 인접하는 거야 우리가? 뭐 이제 수도 서울에 이제 인접하는 거야. 이런 안보론부터 해가지고 야 쓰레기 매립장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쪽으로 이전할 거야 말 거야? 서울시장하고 그러면 경기도지사하고는 협의는 해봤니? 막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 얘들은 글렀구나. 이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써먹었던 전략은 사실은 이게 재탕할 때는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2008년에 서울 뉴타운 개발 그때 이제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 한번 거하게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로 이렇게 표를 가져오는 거. 그때는 서울의 48석 중에서 한나라당이 40석을 가져가서 거의 다 쓸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게 파괴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동네 우리 어머니가 은평구 사시는데 20년 동안 지금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20년 계속 동안 기대만 갖고. 아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야 20년이면 돼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다 헛방이구나.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 정책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이게. 그 이슈가 왜 없어졌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간단해요 정말. 예,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사안을 꺼냈을 때 이익을 얻으면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꺼냈어도 별로 유익도 없고 심지어 손해를 보는데도 계속 얘기한다. 제가 계속 정책 얘기하잖아요. 이 정책 얘기해서 인기도 못 얻는데 예, 뭐 연구소 운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김포 편입에 대해서 정말 이게 진정성이 있고 이거 별로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후속적인 절차는 이렇고 그 후속적인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한 기반은 무엇이고 계속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아마 조금은 유지가 됐겠죠. 근데 이걸로 재미 못 보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그 얘기 후속 논의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슈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최초에 꺼냈던 게 어쨌든 김기현 대표인데 날라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꺼낸 걸로 따지자면 국회 세정 이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수도 이전 했을 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때 상당히 또 수도 이전 얘기하면서 충청 표심을 얻었던 거를 생각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의 위기인데요. 자 일단은 수도 이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거 그거 격렬하게 이제 헌재까지 가져가가지고 반대했던 게 한나라당이고요.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관습법법 문제가 이제 위헌이 났잖아요. 관습법법으로 수도는 서울이라고 돼 있다라고 헌재에서 얘기를 한 거를 그래서 아예 그러면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에 넣자 수도를 이걸 세종으로. 예, 그거를 하려고 했던데 그때 이 개헌 이때를 반대했던 것도 헌법 개정하는 거 반대했던 것도 이제 저기 새누리당 아니야 자유한국당 다 전신들이 한 거고. 그래서 역공인 이거 이제 공을 민주당에 떠넘겼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이 알았어 우리 찬성이니까 바로 하자 그러면 왜 이거를 총선용 공약으로 해? 바로 하자니까 우리는 맨날 얘기했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제 궁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또 총선 때 꺼냈다가 그러면 총선 만약에 이거 진짜 나는 진짜 묻고 싶더라고. 너희가 다수당이 안 되면은 이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다수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총선용으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은 너희 세종으로 이전해 줄게.
이게 무슨 공약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초보인 게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그 방금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의 반응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기대했던 반응은 야당이 세게 각을 세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각을 세울 만한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각이 서지 않으면 이 정책이 당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선거구 판세가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던 의제였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뒤에 이제 입간판으로 세웠던 것 중에 이제 그 눈에 띄었던 문구는 아마 여의도 정치 종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었던 말은 여의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어법이 있는 것 같다.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맞아. 라는 그렇죠. 발언으로 이제 네. 정치를 시작했는데, 아니 갑자기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를 바꾸는 게 여의도 정치 종식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새로운 형태의 뭐 세종 사투리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이 사람이 이 정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프레임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초보로서 그 발견되는 그런 실수들을 저지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뭐 조금 뒤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이거를 생각을 해내고 굉장히 좀 회심의 카드로 본인은 생각을 했대요. 아, 그래요? 판을 좀 뒤엎을 정도로 이게 열쇠를 그 정도로 조금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기본적으로 약간 정치 혐오에 좀 편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회의원 네, 숫자 네, 줄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된다.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이 OECD의 하위권이에요. 미국, 일본, 뭐 한국 이 정도로 숫자가 이제 적은 나라고, 미국은 연방제니까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고,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근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50명을 줄이겠다. 안철수는 100명 줄이겠다고 했고요. 허경영은 200명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경영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개혁가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세종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영중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정무적 감각이 떨어져. 이거를 한 다음에 후속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없고,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습니다. 세종 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세종 정치를 여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하겠다.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책을 얘기할 때 정말 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정책이 있고 안 중요한 정책이 있잖아요. 사실 국회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한 5천만 명 중에서 4,900만 명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일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여의도 부지를 어떻게 거기를 이제 개발할 거냐를 가지고 여러 아이디어가 내는데,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파밭을 만들어라 거기다, 그러면은 대파 가격을 잡을 수 있게, 이런 얘기도 했고, 금융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지금 산업은행,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지금 부산으로 지금 네, 옮기겠다라고 해서 옮기겠다고 거기에 부산이 지금 금융의 중심지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충돌해요. 그럼 국민의힘은 여의도의 금융을 중심지로 만들 거야, 부산에 만들 거야. 본인들끼리도 이제 정책이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네. 윤 대통령이 부산 가가지고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겠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은행만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금융의 중심지로 그렇죠. 만들겠다라는 큰 청사진 아래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 지금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 없이 발표를 해서 그런 것 같네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 의대 정원 문제 조금 얘기하면서 나머지 이슈 중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이 정책 이슈 좀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당별로 지금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지, 각 당이 어떻게 지금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 문제는 아까 윤 대표님께서 초기에는 되게 여당이 득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좀 실점하는 상황이 된 거지? 저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 사안이. 예, 정말 미스테리인 게, 이거는 정말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 의제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2,000명을 딱 내세웠을 때, 이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특히 이 검찰 출신의 정권이 잘할 수 있는 일과 잘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글을 써왔는데, 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본인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분야, 또 관심조차 없는 분야는 잘 못하죠. 근데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일단 어떤 이해관계자들과의 타협하지 않고 확실히 제압하면서 일을 하는 건 잘해요. 예, 제압하는 건 잘하거든요. 또 두 번째, 일단 피의자의 입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범죄 자백은 힘들더라도 유리한 그런 이제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자백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협상이거든요. 아까 이제 지난번 이제 진행자께서는 협박 아니냐고 하셨는데, 예, 근데 일종의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의료개혁 사안을 다루면서 이해관계자들 제압 그리고 협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딱 나왔을 때부터 아 이제야 윤석열 정부가 좀 자신의 장점이 뭔지를 아는구만. 그래서 이제 일을 좀 제대로 하겠네라고 잠시나마 기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협상용 카드고 문재인 정부가 400명 증원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2,000명과 400명 사이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잠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로 내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걸로 더 압박하면서 적절히 총선 전에 예정된 타결이 이뤄질 것이다. 얘네들이 이 정도의 정치적인 감각과 능력들은 늘 있어 왔다. 보수 정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예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 정도로까지 그런 그 계산과 예상을 가지지 않고 정책을 얘기하고 2,000명이라는 이게 비타협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사안들을 이번에 보수 정당이 한번 좀 잘 복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 이거는 보수 정당이 복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복귀를 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심지어 저 여당에서도 계속 2,000명 고집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판세로는 이광재 의원한테 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분당 갑에 대형 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분당은 확률상 다른 데서 살 그 의사들이 다른 데서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분당과 그 지역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른데 그 소득이나 이런 환경을 봤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직격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맨날 얘기하잖아. 2,000명은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거를 그거를 한 4번인가 5번을 냈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날아갈 것 같은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미스테리인데 이게 윤석열이지. 그 생각을 그러니까 본인이 꽂히면은 그러니까 뭐 앞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정원은 사실은 진짜 앞에서는 뭐 선거 판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격차를 줄이는데 큰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다 선 반영됐고 리스크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명 어제도 혼선이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이거 협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2,000명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는 모르고 사람들의 불신만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역대급 삽질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2,000이냐를 가지고 또 2,000이냐 뭐 그 짤도 돌아다녀요. 그동안 정부가 2,000이라는 숫자가 뭐 30개 정도 있더라고요. 2,000.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그 부산 가서 투표한 데 있잖아요. 거기 집원도 2,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죠. 그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음모론이 돌 정도로 왜 2,000을 고집을 하느냐 도대체. 아니 이런 음모론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 음모론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반응이 잘 안 나오고 진짜 그래? 약간 다들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니까. 진짜 네. 2,000에 뭐가 있는 거야? 오, 이렇게 얘기를 이런 하니까.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었다는 거죠. 의대 정원 문제는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한 게 타협을 안 하고 고집을 한 게 문제였고 그게 결국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미 다 불리하게 작용했죠 이미. 했다. 그러니까 최악은 어쨌든 총선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은 그거는 물 건너갔다. 근데 이게 선거 과정에서 조금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듭니다. 공론장이잖아요, 선거가. 저는 연출된 쇼였어도 박수 여당이라도. 쳐줄 의향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연출된 쇼도 안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선거 뒤에 어쨌든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다른 정책 이슈들 중에서 눈에 띄었던 거 있으세요? 없으면 바로 정당 평가로 넘어갈게요. 꼭 얘기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정당이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냐면요. 정당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선거 정당이 되고 있어요. 예. 선거 정당이라는 표현은 이게 선거가 정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무인 것은 맞아요. 선거를 통해서만 집권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당이 늘 선거만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이 선거의 그 순간의 의제와 그 순간의 행사와 이벤트,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이 지금 선거 기획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완전히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조금 전에 의원 정수를 뭐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요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정수 저는 늘린다고 우리나라 정치 나아지지 않아요. 예. 의원 정수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정당의 인원 자체가 늘어야 돼요. 지금 정당의 인원 자체가
그 정당법상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근자 인원. 예, 그러니까 유급 직원이라고 표현하죠. 상근자 유급 직원의 수가 100명, 중앙당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이 큰 선거 당원만 200명이 넘는 그 정당이 굴러가고 이 큰 선거를 치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니까 정당에는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책위원회. 그러니까 못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정당 부설 정책연구소가 있어요. 민주연구원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이렇게 그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그 기관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인력과 재정이 분배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장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치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가 100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원들이 몰빵돼서 다시 중앙당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정당이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곳조차 정책 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당에서 선거도 준비해봤고 정책도 만들어봤고 정당 혁신 작업도 참여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예를 들면은 뭐 보건복지위나 기획재정위 같이 거대한 부처를 상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처를 상대하는 정당의 인원이 딱 한 명.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국회 때 이게 사실 민주당이나 일부 정당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보수당도 똑같이 국민은 똑같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제 선거 끝나고 여야가 좀 합의해서 현실적인 정당 운영이 가능한 정도의 유급 직원 수로 정당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쯤인가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네. 그때 정책개혁안 낸 게 오세훈법에 들어가 있었던 그 법안에 지구당 있는 거죠? 폐지하고 네. 뭐 이제 이런 건데 뭐 아주 뭐 재미없는 얘기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책 개발하라고 돈이 많이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정책 개발하라고 돈이 예를 들어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에 한 60억 네, 정도 수십억씩 가요. 60억 정도 가거든요. 그거를 인건비로 쓰는데 그 인건비가 그 민주연구원 뭐 일부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른 당직이나 뭐 이런 데다 써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다가 정책 개발하는데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정치 혐오도 또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 연구하는데 더 돈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눈총이 조금 따갑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은 선거 떴다방이다. 그래서 빨리 합당해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80석의 거대 정당이 돼가지고 굉장한 큰 효능감을 줘라. 조선노동당 된다. 예, 굳이 왜 싸우냐. 정책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내부에서 개판 논쟁을 벌이면 돼요. 그거는 싸우지 말고 정당끼리 싸우지 말고. 그런데 김준일 대표님 예측처럼 예.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내려가면 민주당이 그런 정당 되는 거 아니에요? 200석 가까운 정당? 민주당은 이미 저거 뭐 친명 단일 정당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당별 평가로 넘어갈게요. 우리 40분까지 진행해도 된다고 PD님이 예. 허락해 주셔서. 떠들고 네, 죄송하네요. 근데 정책 쪽의 정리는 마지막에 한 번씩 발언하시면서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요. 정당별로 어쨌든 간에 선거전을 쭉 치렀잖아요. 근데 뭐 정책 관련해서 이 정당들이 어느 정도 해왔는지 평가를 부탁드리려고 하니까 평가 엄청 박할 것 같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두 분도.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점수를 줘야 되나요? 그냥 말로 해주셔도 돼요. 그냥 말로 할게요. 네. 이번 선거는 죄송한데 그냥 정책 선거가 아니에요. 아무런 정책 아젠다가 없고요. 정의당이 폭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기후위기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 정의롭게 얘기를 하는데 일의 울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의당한테 안타까웠던 거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정서로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저 기후위기 물가가 맞아요. 심지어 뭐 이를테면 그 여러 가지 대파나 뭐 이런 것도 다 기후위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건 안중에 없다라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평가 불가. 솔직히 정책은 평가 불가고 최악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뻥카고 그냥 더 많이 날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마이너스 10점, 민주당은 10점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정당들은 어때요? 뭐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국혁신당이 이런저런 공약을 세웠는데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그냥 검찰개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본인들의 어떤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웠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생각보다 약간의 정당 꼴을 갖춰가지고 좀 이런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뭐냐면 다양한 분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뭐 김준영 국립연구원장 아니 외교원장도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 정당이 국회 가면은 의외로 일을 잘하겠다. 물론 이제 센 발언도 하겠지만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쎄 뭐 이따 평가가 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좀 낮고 저는 뭐 이제 대기업 특히 조국 대표가 최근에 대기업의 임금을 삭감하면은 뭐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가?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동세상을 만드는 게 자본주의의 지금 이 방향에 맞는 건가? 그래서 솔직히 좀 귀를 의심했어요. 솔직히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경제 정책을 운용한다라면은 나라 재정 맡기기 힘들겠다 이 정당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평가에 대해서는 좀 박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남은 정책은 별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다른 정당 개혁신당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다른 네. 정당 다 평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뭐 정당별 점수를 주기 전에 이렇게까지 역대급으로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있었는가 그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책 선거를 치른 적은 없어요. 예, 그거는 김준일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정책이 실종된 선거, 이렇게까지 정책이 논의되지 않는 선거, 마지막 대파 논쟁마저 없었더라면은 정말 완전히 없었던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2012년도 총선이 정책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역동적인 선거가 아니었나. 당시 이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씨를 영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먼저 선점한 효과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었는데, 마침 그 흐름을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명 막 바꿀 때였죠. 근데 그때 이제 탔어요. 왜냐면은 김종인 씨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저쪽 그 경제민주화는 가짜다. 내가 속았다. 다시 안 속겠다. 여기 와서 경제민주화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경제민주화 이슈가 다시 다음 선거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디테일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의 중요 이제 같이 발표했던 정책들은 주로 재벌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경제민주화라는 이제 타이틀로 나왔던 많은 정책들은 양극화와 그리고 갑질, 뭐 공정거래와 관련된 갑질 문제였거든요. 조금 디테일한 정책들은 달랐지만 나름 중요한 우리 사회의 화두를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2020년 선거는 뭐니 해도 코로나 선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방역과 또 민생을 어떻게 보호하는데 그 누가 유능한 것인가를 따지는 선거였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까지 역대급으로 정책 논의가 되지 않은 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역대급으로, 특히 이제 지난번 대선이 약간 그 이제 좀 약간 그렇게 정책 선거를 치렀어야 마땅한 시기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민생 실패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전면으로 나서서 하지 못했습니다. 네, 나서서 하지 못했고, 저도 그 책임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하지 그 못했고. 대선에 참여하시는 네, 분 아니세요? 네, 저는 그 내부에서는 좀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복잡한 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당연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공정한 사회라든지 뭐 이제 이번 정부의 지난 정부의 그런 위선적인 면모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집권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 선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역대급으로 정책 의제가 그 사라진 선거였고, 그것의 책임에는 사실 이제 주요 정당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이제 뭐 양대 정당의 점수는 당연히 좋게 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그나마 이제 저는 물론 1번부터 앞순위에 배정받은 분들의 그런 면모가 대부분의 이제 그 검찰 개혁과 뭐 지금의 정부의 심판하는 이제 인원들로 채워져 있지만, 조금 뒷번호에 배정된 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같은 또 이제 그 기후정책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포진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조국 혁신당 단독으로는 쉽진 않겠지만, 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예고했듯이 그 교섭단체의 이제 요건들을 완화시키면은 그 제3정당의 교섭단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은 이제 조국혁신당과 다른 당이 연합하면은 제3정당이 이제 교섭단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그 정당사에서 세 번째 교섭단체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논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는 좀 아쉬운 측면은 있었지만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저는 녹색정의당의 기후 공약들이 그래도 상당히 현실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너무 주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근본적인 한계와 뭐 아무리 떠들어도 쉽게 선거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한번 이 방송에서 좀 언급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PD님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고 막 그러시는데요. 제가 두 분하고 생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대목에서. 요거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얘기하시면서 마무리 발언하시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그래서 다음번에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정책 선거였다고 봐요. 무슨 정책 선거냐? 한국 사회 주류가 바뀌었어요. 한국 사회 주류가 진보가 되는 최초의 선거. 왜냐?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개발 공약을 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개발 공약이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 없어요. 우리 사회 유권자들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땅 파가지고 건물 짓고 도로 짓고 하는 건 경제성장, 우리가 원하는 경제성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 선거. 그리고 기후위기를 얘기 안 한 것 같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물론 그 방향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원전을 포함시키고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중에서 최초로 총선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정책 배달 행사하고 발표하고 이 세러머니를 그전에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민주당하고 그 더불어민주연합 그 위성정당에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 하겠다고 공표를 한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논쟁이 안 붙었어요. 왜? 반대가 그렇게 세질 않아. 그래서 의제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유권자가 베이스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상당 부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로 포장지는 이렇게 꾸겨져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알맹이는 다음 국회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대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을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와서 다시 채택을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씩 좀 정리를 총평. 빨리 끝내죠. 지금 다들 윤 대표님 되니까. 어떠세요? 저도 싹은 있었다는 것은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분리할 때 어떤 일관된 얘기를 하느냐. 저는 기후공약 저도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과연 그 앞으로 정부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분리해줘도 계속 했으면 저는 충분히 인정해줄 용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3년이 너무 짧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가서 총선 끝나고 다시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준일 시사평론가하고 윤형중 랩2050 대표 이 두 분 모셔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장면들이 제일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러면 다음 국회 출범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지 그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재밌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내일은 저희 또 투표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꼭 투표하시고 쉬시고 내일 모레 점심시간, 목요일 점심시간 12시 반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